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트럼프 머릿속에 나온 거는 관세인 거예요. 도덕이 없어요. 동맹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이 되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석양이다. 관세는 적은 미국의 몰락. 대만 침국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왜 합니까? 아니, 대만 해협의 평균 거리가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이에요. 히틀러가 도보해협 32km를 못 건넜어요. 그 막강한 히틀러가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스스로도 중국의 팔다리 하나는 자를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미국의 위상 변화와 국제 질서 개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의 시대,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종언을 고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탄생은 두 개의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은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고, 우린 좀 약간 좀 그렇죠. 배제되어 있었으니까. 미국도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심지어 일본, 독일, 뭐 그 중에 고만고만한 경제 규모는 컸어요, 그래도.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미국은 고립주의였어요. 뭐냐, 유럽은 떨어져 있잖아요, 대서양으로. 니들끼리 싸워, 우린 싫어.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이 결국 미국을 끌어들였죠.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이제 유럽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가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다가, 심지어 뭐 영국하고 독립전쟁까지 했잖아요, 네. 미국이.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두 번째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는 뭐냐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미국은 다 했잖아요. 모든 자원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큰 연계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가 이제 고립주의였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미국은 세계 공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구축함을 찍어낼 때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호위 항모부터 에시스 구축함까지, 항공모함까지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질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시경제를 찍어내면서 세계 중심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은 폐허죠. 미국은 거의 뭐 폭탄 한 방도 안 맞았잖아요. 산업 생산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세계 GDP의 40에서 50%, 대략 40%라고 말하는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기타 등등의 세계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유럽을 부흥시키는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는 미국을 중심에 놓는 질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뭐 냉전을 했다고 그러지만 소련 전성기 때 소련이 미국 GDP의 80년대 소련 GDP가 40%밖에 안 됩니다. 미국 GDP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국제주의라는 숙명으로 이끌어들였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고립주의라는 건 사라집니다. 미국 내에서. 네. 왜? 미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지키고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미국의 힘,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문화력. 다 우리 영화, 헐리우드 영화 봤잖아요, 어릴 때. 이게 이제 소위 미국의 국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는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네. 우리 혼자 살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숙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냉전 체제가 끝나고 소련이라는 블록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소 양강체제가 깨져버리죠. 소련이 붕괴했지만 미국도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도 점점 예전만 같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한 25% 정도 됩니다. 중국이 이제 부상했죠. 중국이 2021년에는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어요. 일본도 70% 좀 넘다가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예전에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국제질서, 아직도 세계 GDP 4분의 1이니까 절대 강자지만 근데 브릭스가 39%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다국화합니다. 다국화. 그러니까 세계 질서는 이제 미소 양강 체제. 그러니까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탄생과 함께 이제 냉전이 시작됐으니까 미소 양강 체제. 그러나 소련의 힘은 미국의 절대 열수였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것도 레이건은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네. 레이거노믹스, 스타워즈, 우주전쟁.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항복하고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졌지만 이제 미국도 냉전이 끝나고 점차 국력이 약화됐거든요, 점차. 지금 25%에서 하향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미국, 이제 팍팍해진 거죠. 김 작가도 여유 있으면 뭐 직원들 회식도 하고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팍팍해지면 어떻게 해요? 야근시키고
수당 안 주고 야 각자 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김작가- 저도 소비가 줄어들더라고요. 김 작가가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차이를 두는데 사실은 상황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 정부 올 1월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은 5경이 넘어요. 그 다음에 무역적자, 대규모의 무역적자, 1조가 넘어가는 무역적자 매년. 그 다음에 재정적자는 지금 이자만 1조 달러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 1조 달러가량이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1인당 GDP 8만 6천 불까지 왔지만 네. 그러나 재정적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덩이, 그 다음에 무역적자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매년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바이든은 없었냐? 똑같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했냐면은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네.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야 한국 일로 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 우리 어깨에 스크럼 짜자. 같이 하자. EU한테 동맹은 중요한 거야. 내 역할을 좀 네가 좀 해. 이거였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화장 곱게 하고 와서 나 이쁘지 우리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동맹을 중시한 이유는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힘 있을 때 나 혼자 다 하면 되잖아요. 동맹의 힘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코도 안 풀어가지고 주먹질하면서 돈 내놔 이제 동맹 등쳐서 돈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밥 사준 거 다 내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칼춤을 췄죠. 네. 하나는 머스크, 하나는 트럼프. 둘이 한때 사이 좋았죠. 그러면서 도찌라고 그래서 머스크한테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일을 시켰거든요. 머스크가 그랬어요. 내버려두면 폭발한다. 폭발한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어떻게든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칼춤을 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뭐 말도 안 되게 뭐 기상청 같은데 칼질해 대고 해외 원조하는 데 칼질해 대고 그래서 뭐 이번 미국 수해도 상당 부분 조기 경보 기능, 미국 기상청의 조기 경보 기능을 예산을 자르고 인원을 자르면서 인재라는 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알았어요. 이걸 내버려두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머스크는 기술을 중시하는 벤처기업가예요. 트럼프는 뭐죠? 골뚝산업, 부동산, 투기, 옛날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오래된 수백 년 된 관세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세제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나온 거는 관세인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는 수입품의 물건,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수입이 되잖아요. 이게 국가 수입이 되면 어떻게? 국가 부채가 줄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면 이제 또 벌써 그렇게 말했어요. 반도체에 100% 관세 때릴 거라고.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때리겠다고. 미국으로 한 거죠. 그렇죠.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관세를 안 맞으려면 미국에서 공장을 이게 트럼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BBB, 빅 뷰티풀 빌, 감세 정책. 세금을 줄여주면, 법인세를 줄여주면, 그 다음에 소득세를 줄여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고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스크바가 보기에는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미쳤다고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메리카 당을 창당했잖아요. 그럼 내년 11월이면 중간선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민주하고 공화가 거의 절반씩 나눠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석만 가져도 넘어가요. 네. 지금 공화 상원 하원 다 지배하거든요. 네. 근데 머스크는 아메리카 당을 창당해서 이 트럼프 비민주, 반민주, 비공화의 역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몇 석만 얻어도 이제 머스크가 캐스팅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어받고 나갔느냐? 첫 번째,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제 상대방 수출국한테 관세를 때렸어요. 그럼 수출하는 나라는 그 관세를 그대로 다 물건값을 올리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코스트 다운, 경비 절감.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는 그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국가가 수출 보조금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미국 수출할 때 마진이 얼마나 된다고 코스트 다운이 되겠어요.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코스트 다운을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각 국가가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요. 다 빚쟁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트럼프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수입이 됐어? 그럼 물가가 올라갔죠. 관세가 붙었으니까. 그럼 미국 소매업체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인상된 물건을 팔면 소비자들이 안 사가니까 또 코스트 다운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월마트 마진율이 한 3%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더 줄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 국가한테 세금을 때렸지만 이제 미국 내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그동안 니들이 내 등을 쳤으니까 니들한테 내가 삥을 뜯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돼서 소비자 삥을 뜯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다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의 출혈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럼 경기가 더 위축되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자 이제 관세 안 내려면 우리한테 와서 공장을 줘. 공장을 줬다고 칩시다. 1인당 GDP가 8만 6, 7, 8천 불 하는데 인건비가 됩니까? 우리가 3만 6천 불이고 중국이 1만 3천 불이거든요. 동남아 거 가면 몇천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서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옮겨가잖아요 지금. 근데 8만 6천 불로 야 여기다 조선수죠. 조선수 지금 철강 어떡할 거예요? US 스틸 같은 거 지금 일본이 인수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던 지금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감세법으로 10년간 한 4조 5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돼요. 근데 관세는 3조에서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관세로 들어오는 세금은 미국 국민들 물가로 올라가고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경기가 더 쪼그랄 테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뭐 그동안은 안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미국 물가에 경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부품을 한 6개월치 미리 수입을 했어요. 이 사건 미리. 관세전. 그러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경기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 주택 경기는 모든 수입품으로 만들어서 가동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최저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다 미국은 주택은 후분양이니까 이 올라간 금액은 이제 몇 달, 몇 년 뒤에 지금 나온다고 해요, 지금. 그런데 벌써 어떻게 되죠? 식료품 물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브라질, 멕시코 때리잖아요. 브라질은 토마토, 멕시코 오렌지. 이 두 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 식사 못 하는 거예요. 피자도 못 먹는 거예요. 스크램도 못 해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층이 러스트벨트 쇠락한 그 백인 서민들이잖아요. 이게 직격탄이 서민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물가로.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미국인의 60%가 관세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관세 전쟁은 이제 본격화예요. 이제 지금 우리 녹화하는 날이 이게 7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간으로 8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게 본격화하겠죠.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물가 폭등이 일어날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미국이 한 행동을 보고 지금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표적인 그 브라질하고 인도거든요. 50% 관세를 맞았어요. 인도는 원래 25%였거든요. 근데 인도가 왜 추가 20% 받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푸틴이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석유하고 가스를 팔아서 전비를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푸틴의 이 석유 수출을 아예 중단하면 되는데 그럼 국제 원유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값싼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60달러 이하로. 그 브렌트유 같은 거는 90달러 해요. 그러니까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싼 석유를 사가는 걸 재미를 보는 게 중국하고 인도예요. 다른 나라도 눈치 보죠. 전쟁하는 나라 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은 좀 줄었지만 인도 전체 소비량의 한 3분의 1, 40%까지 러시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짭짤하게 모디의 실력이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14억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는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인도는 안에서도 쓰고 또 인도가 또 어떤 재미를 보냐면 땅 좋고 헤엄치기가 뭐냐면은 보통 그 석유를 갖다 내부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외국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가 재미봤지만 인도가 또 경쟁력 있게 가격 경쟁력 있게 이 제품을 팔았으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러시아 싼 가격에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을 때리면 이게 이제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를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사가는 나라를 때리면 이게 2차 관세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때리기도 하지만 인도에 때리는 거예요. 최대 100%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인도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한테 처음에 25% 관세를 그것도 억울한데 인도가 이번에 니네 러시아 석유 사가니까 20%도 50%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럼 인도는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미국의 수출 어떻게 해요? 인도가 25% 맞을 때도 인도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왜냐? 항상 라이벌인 파키스탄은 19% 맞았거든요. 인도, 파키스탄은 왼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재명 정권은 25% 받았는데 일본은 19% 받았어요. 국민 감정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뿔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볼게요. 브라질은 원래 10%였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미국의 적자 국가예요. 그러니까 적자 국가에 대한 건 10%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왜 뜬금없이 보호소나르라고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전 대통령인데 쿠데타 모의로 우리 시민제 내란사태랑 똑같은 거죠. 지금 수사를 받아요. 근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마녀사냥이라고 이게 내정 간섭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면서 보호소나르 때문에 40% 추가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룰라로서는 지금 범죄인을 지금 사법부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의 사법 그 관계자들도 제재를 했어요. 미국에서. 선을 넘는 거죠. 내정 간섭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도 50%, 브라질도 50%잖아요. 근데 브라질과 인도를 합치면 거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인구가 20억에 가깝거든요. 이 브릭스거든요. 자,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브라질 입장에서 그냥 당하겠습니까? 뭔가 하겠죠. 룰라 입장에서는 적자 국가인데 네. 50%를 때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한다고 25%에 25% 추가해서 50% 때린다고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슬그머니 누가 끼어들까요? 중국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 브라질이 미국의 커피를, 그러니까 미국이 브라질 커피를 사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못 팔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이 내가 사줄까? 중국도 14억이잖아요, 인구가.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은 왼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카시미르 지역. 카시미르 지역의 45%는 인도, 35%는 파키스탄, 20%는 중국이 악사이친을 가지고 있거든요. 맨날 충돌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동쪽, 펀잡 쪽이고, 네. 이쪽 벵골 쪽에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하는 지역이 길게 중국과 접하고 있어요. 티벳과. 굉장히 커요. 여기서 또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맨날 전쟁이에요, 사실상,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왼수거든요. 중인 전쟁까지 했어요, 60년대에. 그러니까, 자, 미국의 전략은 뭐죠? 오바마 피보트 아시아. 뭐 잡으러? 중국 잡으러. 아시아 중시. 트럼프 인도太平양 전략. 중국 잡으러. 바이든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중국 잡으러. 트럼프 중국만 편다. 모든 미국 정권은 민주든 공화든 관계없이 중국만 편다거든요. 그게 쿼드예요. 서쪽에서는 인도가 중국을 막고 왼수니까, 남쪽에서는 호주가 중국을 막고 패권, 동쪽에서는 왼수인 일본이 중국을 막고,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으로 이게 쿼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디를 그냥 신줬단지 바이든 트럼프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인도 뺨을 때린 거잖아요. 네. 50% 관세. 못 참아요, 인도는. 그러면 돈이 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중국이 이제, 너 억울하지? 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웃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릭스가 39%라고. 네. 미국은 25%라고. 네.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스위스 시계 못 팔아서 막 대통령 달래가고 뭐 그냥 빌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미국 의전의 공급망은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신뢰 위기예요. 지금 도장 찍어도 네. 다시는 관세를 올리지 않는다, 이게 없어요. 우리 한미 FTA 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FTA 했으면은 우리 95%까지 면세였는데 지금 자동차 15%, 지금 대부분의 95%를 보면 15% 관세를 물게 되는 게 FTA 체결했잖아요. 일본하고 EU는 미국하고 FTA 체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 협상한 사람들이. 우리는 FTA를 체결했는데 그걸 허니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했는데 너 내 부인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너 남편 아니다고. 말 한마디로. 혼인신고했는데 찢어버린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전 세계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미국 의존의 공급망을 점점 벗어나려고 하겠죠. 브라질이 커피. 멕시코 이 셰인바움 대통령, 그 여성분이 카리스마 강렬하더라고요. 미국이 토마토 안 사가? 우리 토마토 팔 때 많아? 멕시코 토마토를 안 사가면, 양상추를 안 사가면 햄버거 토마토 이 피자를 못 만들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관세를 일단 막겠지만, 미국 시장을 버리진 않겠지만, 전 세계 공급망은 어떻게 되죠? 재편되죠. 점점 미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다른 시장들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인도하고 영국이 발빠르게 FTA를 체결했어요.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는데, 그럼 미국 시장은 장벽이 높아지겠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점차 장벽을 없애는 FTA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생각해도 장기간 롱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배제되겠죠. 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태를 각국도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방치하겠냐고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미국에. 장기적으로 안 좋죠. 부담이 된다. 더 큰 건 경제적 신뢰 위기도 있지만 도덕적 신뢰 위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라는 걸 추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 이런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들을 배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은 완벽한 독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도덕이 없어요. 동맹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뼈아픈 상처는 뭐냐면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있어요. 자기 맘대로잖아요. FTA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고. 근데 그 내정 간섭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브라질이었죠. 브라질이요. 왜 하는 거예요? 왜 내정 간섭까지 하는 거예요? 보우소나루를 트럼프랑 친해요. 그리고 보우소나루가 트럼프 형태거든요. 룰라는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남미의 자기 추종자인 보우소나루를 살려주고 싶고 보우소나루도 지지 세력이 있거든요.
보호선화르도 집권하면 브라질이 친미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데 이건 브라질의 사법, 그것도 보호선화르에게 불리하게 판결 내지는 기소를 한다고 브라질 사법부를 제재하고 개인을 그 다음에 보호선화르 마녀사냥이라고 40% 추가 관세를 때리고 그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브라질 국민들이? 쉽지 않죠.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굴복하면 룰라 정권은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도 느꼈을 거예요. 미국 믿지 못하겠네. 이유도요. 미국 믿지 못하겠네. 자, 우리가 옛날에 전두환 독재정권,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때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측면 지원했잖아요. 적극적인지 아니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독재정권 인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군부 독재와 미국 간의 결탁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미라는 게, 반미라는 어떤 그 정서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많은 그때 사람들이 그 반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유학은 미국으로 갔어요. 왜? 매력적이거든요.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렇지만 미국에 가면 자유, 인권, 평등, 첨단 학문, 그 다음에 성숙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가 중국 뭐 사대주의 그랬지만 그건 지금 시각인 거고 그 과거의 문명의 보고엔 중국을 어떻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죽으면 우리 왕이 상복이고 곡했어요. 지금 보면 부끄럽죠.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문화의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하면 도덕적 헤게모니 그래도 제국주의적 혁성 미국 국익을 위한 그런 건 측면이 있었지만 가면 뭔가 배우고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헐리우드 영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잖아요 지금. 동맹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신뢰도 없고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본인 자체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다를 거예요. 미국 스스로 민주주의라든 인권도 소프트 파워로 훼손하는 현상이 무너뜨리는 거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그렇죠.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 본인이 아니고 그런 트럼프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찍었다는 거죠. 그건 미국 국민들이 민낯인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저렇게 뭐 G2고 76%까지 따라가고 난리치지만 중국 영화 보세요? 중국 영화가 이 세계 1위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중국 밖으로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왜 그러냐? 바로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5,000년 중국을 아시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거의 5,000년간 유교, 한자 문화, 이 문화, 불교, 이 문화의 중심의 원천이 지금은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G2로 올라왔지만 정치는요, 독재잖아요. 사회는요, 인터넷도 14억을 통제하잖아요. 간첩법. 아니 그러면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뭘 박았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으로 박아놨어요. 한국 특색의 문화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나요? 우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뭐 이런 영화들이 왜 세계를 휩쓰는지 아세요? 음악이 보편적인 코드와 맞아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랭귀지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 국뽕영화 뭐예요? 장진호 같은 거. 6.25 때 중공군이 헌신적으로 싸웠다. 그 다음에 전랑 이미지, 강한 중국 중화의 민족주의 이런 걸 갖고 중국 특색으로 세계한테 내밀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중국이 안 되는 거예요. 첨단 기술도 없지만 앞으로도 안 됩니다. 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걸 가지는 순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영화, 진지한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시진핑 때문이에요.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 독재, 문화적 독선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들은 저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로마에 가면 거기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베이징에 가면, 난징에 가면, 중국의 수도에 가면 거기가 문화가 있었거든요. 미국 워싱턴 뉴욕에 가면 배울 게 있었거든요. 도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석양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매일 저렇게 나오는 건 무너지는 미국의 비명이다. 관세는 저건 미국의 몰락. 물론 내일 몰락하진 않죠. 꽤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점진적 하락.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트럼프가 만들 거고 역사는 저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물가랑 또 미국의 사실 금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라 그래요. 파월 보고 금리 내려. 한 4.5%쯤 될 거거든요 지금. 안 내리고 있죠. 고금리잖아요. 뭐 9월에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내릴 수 있겠어요? 관세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월 해고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트럼프 내각이 거의 내시 수준이에요. 예스맨들만 있거든요. 네, 옳습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파월은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왜? 파월을 치는 순간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거든요. 왜? 신뢰가 다 사라지니까. 파월이 그냥 키를 그나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금리는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아니 관세가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내리겠습니까?
물가는 오른 일만 남았어요, 이제. 네. 이제 관세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이제. 거기다가 지금 중국도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유해잖아요. 최대가 지금 중국이에요. 왜 중국까지 만일에 충격으로 만일에 충돌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더 이제 극단적인 수를 쓰겠죠. 지금 결국 힘없는 뭐 작은 나라들한테는 압박을 했지만 지금 인도 대들죠. 브라질 대들죠. 중국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빅3, 빅4가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EU도 문제입니다. EU도 왜 트럼프의 관세가 문제냐면 EU가 살 길을 심각하게 고민할 거고 이게 여기서만 안 끝나요. 지금 국방비도 강요하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을 냈어. 남의 나라 지켜주는데. 그런데 남의 나라 지켜주는 그 돈으로 미국의 거대한 영향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관철이 된 거거든요.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친미 문화가 됐잖아요. 돌 던지고 나서도 지금 시위하다가도 유학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친구들이. 스며드는 게 있죠. 왜냐? 그게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화도 미국 영화 보게 되고 물건도 미국 물건 쓰게 되고 영어 배우려고 그러고 지금도 영어 열풍 있나요? 영어 열풍이잖아요. 영어 열풍을 넘어섰죠. 그냥 뭐 이제 그냥 기본이죠. 제가 유학 간 러시아 열풍 없잖아요. 왜? 러시아는 여기 문화적 헤게모니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유학을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영국 같은 데 많이 가고 그다음에 미국 갔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 니네가 이제 저 국방비 니네가 써. 맞는 말이죠. 유럽이 원래 2%를 국방비로 나토가 쓰게 돼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1%밖에 안 쓴다는 게 많았어요.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탱크, 주력 탱크 한 2,000한 300대 되거든요. 네. 영국이 몇 대인지 아세요? 200대 좀 넘어요. 진짜 얼마 없네요. 독일이요. 300대 좀 넘어요. 프랑스가 400대 좀 넘어요. 뭐 전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유럽 4개국이죠. 이 나라 주력 탱크 합쳐도 1000대가 안 넘어요. 우리는 2300대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야, 뭐 맨날 먹고 놀아? 빨리 탱크 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요구했어요. 부담되겠네. 요건 약간 과장이 있는 거고 1.5%는 간접비. 그러니까 뭐 국방 인프라 같은데 또 도로 같은 거 투자하면 사실 3.5%예요. 네. 그럼 3.5%를 유럽의 대부분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도 러브 전쟁 터지니까 너무 불안하거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GDP 6.3%를 전비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그럼 독일이 3.5% 쓰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보다 높겠죠? 유럽이 러시아 GDP 10배예요. 그럼 유럽이 3.5% 쓰면 러시아와 군사력 격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물론 2035년까지니까 트럼프는 게 3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입장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은 재무장을 할 거예요. 이 K방사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 몇 년간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럽이 재무장하면 자, 미국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이제. 안 필요하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핵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지만 몇 년 뒤, 10년 뒤면 이제 미국의 역할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러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 말 들어 그럼 네 말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나 지켜주지도 않는데? 관세 때리고 네가 지금 유럽 한번 뭐 하고 있어? 겨우 그거 갖고 미국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죠. 전 세계 안보는 니네들이 책임져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니네 안보 니네가 책임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캠프 브리즈 기지 만드는데 100억 달러 냈는데 겨우 이거야? 우리 보고 지키라고? 너는 역할도 안 하고 주한미군 100억 달러 기지만 쓰고 핵? 그럼 나도 핵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너 나가. 이런 여론이 안 생기겠어요? 그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미국만 관세고 나머지는 자유무역을 자극할 거고. 전 세계가 관제 전쟁으로 안 가요. 가면 죽으니까. 대공황도 관세 때문에 시작된 거 아시죠? 대공황도 관세 때문에 시작됐어요. 1930년대 예. 있었던.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관세 장벽으로 고립될 거고 네. 나머지는 자유무역을 강화할 거고 브릭스는 더 단결할 거고 유통망 커질 거고 네.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는요. 우리는 대만 중국만 잡을 거야. 그래도 중국만 잡아. 우리끼리 지킬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외교 안보적 영향은 급속히 줄어들겠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 미국 예전 같지 않네? 사랑 아니네? 동맹은? 자, 종합해 볼까요? 저문은 팍스 아메리카나. 저문은 미국인 거죠. 해가 금방 지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저물고 있는 거죠. 밤이 오는 거죠, 이제. 길게 가면. 근데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굴뚝산업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는 기술력으로 미국을 미래에 살리려는 사람이고, 네. 트럼프는 뭐예요? 부동산은 뭐죠? 투기, 제도, 세제,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혁신이 아니죠? 땅은 혁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
힘에 의한.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뭐냐? 상대를 압박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약강 강약. 약자한테 강하고 강한테 약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니까 등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미국의 등을 쳐서 지들끼리 잘 살았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틀린 거죠. 왜냐? 전 세계의 값싼 물건들을 사다가 달러를 찍어내서 소비하면서 소비 중심의 경제체를 갖춘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실은 값싼 세계인들의 국민들의 인민들의 노력을 값싸게 사다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물건 어마어마하게 소비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쿠팡이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소비하죠? 다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값싸고 제일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미국인이 쓴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등쳐갔다. 그러니까 우리 뺏어갔으니까 협박해서 쉽게 말하면 삥 뜯는 거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인 거죠. 자, 그럼 그 사고가 어떻게 보면 동맹국까지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게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한 전략인 건지 아니면 개인적 정치적인 이익의 추구인가요? 마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김 작가님 전 세계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김 작가 이 유튜브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한국사 이런 게 불확실하죠. 힘들죠. 네. 이거예요, 원인이. 냉전 때는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개의 블록이 형성됐죠. 그 냉전의 질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냉전의 블록 안에 있으면 자, 핵전쟁, 3차 핵전쟁,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 이 위협은 항시 있었지만 그 냉전의 안에서는 냉전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네. 그걸 범죄의 질서라고 그래요. 조폭들이 장악하는 지역에 범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자범들이 적을 것 같아요? 적죠. 적어요. 장악하고 있으니까. 장악하고 있으니까. 못 장악하면 이제 작은 이제 그렇죠. 애들이 막 그건 이리저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폭들을 막 범죄와 전쟁하면 조폭들 제거하면 평화가 오느냐? 아니에요. 그럼 막 자범들이 여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지들이 또 일본 말로 그 조폭들 용어 나와바리 장악하려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범죄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 하나, 소련은 아프간 전쟁 하나. 요게 거의 전쟁이에요. 지금 어디예요? 여기저기 전쟁이잖아요.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죠. 왜냐?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이 관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유고슬라비아 대전, 체천 1차, 2차, 아르메니아, 러시아, 조지아, 그 다음에 러우 전쟁, 크림반도 합병 빡 터지잖아요, 지금. 그럼 미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미국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나 전쟁에 돈 안 써? 니네 전쟁하지 마? 나 관여 안 할 거야? 내 전쟁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발을 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했던 지역도 막 터지는 거죠. 어떻게? 인도 파키스탄 전쟁,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그 다음 걸프전 두 번이나 있잖아요. 중동.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막 터지죠. 후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극화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가. 네. 다극화하면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무극화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아무도 국제분쟁에 책임을 안 져요.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쪼개져서 만장일치인데 아무런 합의도 못 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아니죠. 이제 무너졌죠. 옛날 소련이 아니죠. 중국은요, 전랑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기죠. 미국은요, 나 안 해. 트럼프. 그럼 어떻게, 이게 무극화예요. 자, 다극화하고 무극화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불안하다고. 이게 불안하죠? 그러면 전 세계가 우경화예요. 배려, 혁신, 미래, 양보 이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기존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고 변화보다는 배려보다는 내 걸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된다. 외국인 혐오증 이게 일단 우경화하고 그 다음에 스트롱맨들이 설쳐요. 선동적인 푸틴, 트럼프, 에르도안 터키,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이렇게 선동적인 정치가들이 설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경화하고 선동적인 정치가들 그리고 저변에는 자국민 우선주의,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 이게 지금 트럼프에 뿌린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스트롱맨 같은 지도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확률도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거네요. 나쁜 남자 신드롬이 생겨요. 저같이 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제 안 믿어요. 왜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빠 형 나빠도 좋아 나만 지켜줘.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라질의 보호소나라 같은 트럼프 같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우경화 정도에서 멈추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극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돼요? 독일 대한당 AfD,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프랑스 극우 르펜,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번에 참정당이라고 극우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전 세계 이제 극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극우들이. 그러면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잘하기 좋은 트럼프 같은 버섯이 자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국민들이 우리 예전 같지 않아? 여기에 바이든은 좀 노쇠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 펀치력을 보여주니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안 될 거다. 우리가 뭐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안한 거잖아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하나 만들었어요. 마사 Make America Small Again. 마파 두부 아니에요? Make America Poor Again 이 될 거다. 저 방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결별한 거예요. 머스크는 기술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저 관세 같은 저런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왜 트럼프와 붙었다가 머스크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머스크형 마가가 맞는 거예요. 벤처, 미국의 기술력, 자본력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미국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년 된 아무나 쓸 수 있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관세라는 정책을 끄집어낸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미국은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후폭풍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전 세계 피해를 주고 미국에도 자해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이후의 리더십은 이걸 회복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스트롱맨 또 여쭤봐야 되는데, 시진핑과 중국. 시진핑 실각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진짜인지랑 아니면 그냥 자극적인 뉴스인지, 만약 진짜라면 권력 투쟁의 증거인 걸까요? 독재체의 구조적 부패가 드러나는 현상일까요? 지난 편에 트럼프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도 좀 욕해야 이제 균형이 맞겠죠. 하나씩 다 까는 건가요? 다음 편에 이제 러시아 푸틴을 까고. 푸틴은 학교 선배니까 또 러시아를 자주 가야 되니까 푸틴을 많이 깠으니까 자 계속 실각설 나오잖아요. 뭐 가을에 뭐 물러난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왜 시진핑 실각설이 계속 나왔냐면 그동안 이제 뭐 파룬궁 같은 해외 반중국, 반체제, 매체 이런 데서 그냥 감정 섞인 실각설,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리는 이런 얘기들이 실각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트럼프 일기 때 안보보좌관, 이 시진핑 실각설을 얘기했어요.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직함이. 그 다음에 미국의 또 관련된 인사, 전 버뮤다 총영사로 기억이 되는데 그 양반은 구체적인 뭐 후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대만 매체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찌라시 수준이었는데 이제 미국 안보보좌관 그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은 뭐냐? 원래 소설을 쓰려면 소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인민해방군 PLA를 관리 감독 지휘하는 건 중국 내각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덩샤오핑이라고 아세요? 작은 거인. 오늘날 중국을 만들게 한 위대한 중국 사람으로는 정말 유닌 같은 뭐 테난문 진압하고 뭐 공과도 많은데 그 권력자가 국가 주석 직함을 가진 적이 없어요. 뭐만 가졌느냐?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 가졌어요. 군을 통솔하는 데거든요. 그 당중앙군사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겠죠? 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누구냐? 북한은 총비서가 김정은이에요. 주석이 누구냐면 시진핑이겠죠, 당연히. 그 부주석이 둘이 있었어요. 허웨이둥, 장여우샤. 그 다음에 팀원이 4명, 위원이 7명이죠. 근데 여기서 부주석 중에 하나가 허웨이둥이 3월 이후로 안 나와요. 사라졌어요. 한 명 날라갔죠? 그럼 부주석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이 리쌍푸와 мя오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진핑이 수족처럼 군부를 장악하고 중국군 현대화에 기여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심각한 기율위반, 한 사람은 부정부패로 날라갔어요. 이건 확인됐어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당중앙 군사위원회 7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날라갔어요? 3명이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6월에는 쉬치량이라고 그 이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시진핑 인민해방군을 이제 시가군, 시씨 집안의 군대를 시자진이라고 그래요. 시자진으로 만드는데, 물론 이제 시진핑 측근은 시자진이라고 그러는데, 인민해방군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쉬치량이라는 인물이 조깅하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전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이라고 했잖아요, 시진핑 측근. 그럼 지금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시진핑 측근들이 실각하거나 막 죽잖아요. 그 다음에 브릭스는 중국한테는 정말로 그 한여름 더운 날 풀장이에요. 브릭스를 중심으로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여기 더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GDP 39%인데 여기는 미국에 대항하는 힘겨운 시진핑의 아주 즐거운 놀이터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릭스에 최초로 불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설 소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오느냐.
자, 당중앙 군사의 2명 중에 하나 남았다 그랬죠. 장여우샤. 장여우샤가 시진핑의 반기를 들어서 시진핑 측근들을 제거하고 시진핑을 실각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허수아비고 일파만파 막 소설들이 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진핑 실각설이에요. 그럼 그럴 가능성은요? 현재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약간 소설 같은 거라면 없다. 아, 그럴 수 없다. 진실은 뭔가요? 진실은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자꾸 중국에 끼어드냐면 일단 제가 소련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스탈린 시스템을 잘 알아요. 네. 그다음 북한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 소련 시절의 영화를 보면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 뭐 레닌그라드 그런 영화를 보면 항상 중대장이 있으면은 중대 정치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 정치위원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군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합참의장 있고 이게 총참모장이 야전군이에요. 그럼 이쪽에 총정치국이 있어요. 요건 군대 안에서 이 사람들 감시하는 그걸 거예요. 견제하는 견제가 아니에요. 감시. 일방적 감시예요. 견제가 아니에요. 여기 못 대들어요. 영화에 소련 영화도 보면 정치위원이 딱 지시하면 말 들어요. 근데 항상 충돌하죠. 군사적인 전문성은 군인이 있잖아요. 네. 정치위원은 사상만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 사후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고 12월 19일 날 12시 중대 보도를 통해 보도가 되거든요. 그때 남포에 있는 235 사단에 있는 문건이 한 12,000페이지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이거 실화예요. 거기에 총정치국의 정치위원이 감시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뭐 그 보도를 듣고 사단장이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5분간 한숨 쉬고 어디를 가서 분단위로 다 조사해놨어요. 네. 이게 공산당의 군대 체제거든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 안에도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모든 걸 감시해요. 그럼 중국 군대가 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3연임을 했는데 장여우샤가 반기를 들 만한 인물이면 그 자리에 앉혀놨겠어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시진핑한테 반기를 듭니까? 북한 군대는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중대급 이상 부대의 이동 권한이 없어요. 이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우라고 하는 아주 강직한 군인이고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던 최고의 군인, 우리 중 합참의장이거든요. 처형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김정은의 명령 없이 부대를 이동했다는 걸로. 이런 게 중국 공산당 그 PLA도 똑같은데 이게 쿠데타에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아예 부대 이동 자체가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장여우샤는 그 부모 세대가 의형제였고 이 장여우샤하고 시진핑도 형동생이에요, 사이가. 근데 이제 또 장여우샤가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 지난번 양회 때 시진핑이 나가면 이제 전 간부가 이랬어요. 근데 일어나서 박수를 안 쳤던 뭐. 아니, 장여우샤는 안 일어나고 가방을 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또 소재가 된 거예요. 이미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눈치 안 본다. 눈치 안 본다. 아니죠. 친하니까 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연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는 3대 파벌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공천당, 공산주의 청년단. 그 다음에 상하이방. 방이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태자당. 자, 덩샤오평이 후계를 만들면서 장점인한테 후계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덩샤오평이 뭐 어떤 체제를 만드냐면은 장점인을 임명하지만 그 다음 후계까지도 임명을 해요. 그럼 두 세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장점인은 샹하이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장점인계를 샹하이방이라고 그래요. 그 후진타오는 공천당, 공산주의 청년동맹에서 세력을 확장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은 태자당. 네. 아버지가 시중진이 부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래서 항상 다음번 임명이 되면 다음번까지도 한 세대 건너까지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후계를 임명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권력을 안 놔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주석직을 장점이 몇 년 동안 더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후진타오 위에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진핑을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파벌이 지금 돌아가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샹하이방의 장점인, 공청단의 후진타오, 태자당의 시진핑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개가 권력을 돌아가면서 먹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첫 번째 사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난번 양회 때 후진타오가 거의 뭐 끌려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청단, 후진타오와 공청단, 장점인 샹하이방계,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연합을 해서 태자당인 시진핑을 압박을 한다. 이게 또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세력이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나눠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시진핑을 흔들면, 그러니까 이 공청단계와 샹하이방이 시진핑을 왜 지지해야 되느냐. 시진핑이 흔들리면 자기네 기득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라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청단과 샹하이방 계열을 많이 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주요 인물들인 거고, 이 공청단, 샹하이방, 태저당은 모두 지배 기득권 연합인 거예요. 연합체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권력투쟁으로 시진핑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몰아내면 시진핑 나오면 누가 해요? 시진핑이랑 그립을 그렇게 강하게 쥐고 있는데 그 공백 상태를 대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권력투쟁설은 제가 보기엔 아닐 거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더 무서운 일이다. 이게 사실은 더 걱정할 일이다. 그건 뭐냐면 모든 독재는 썩죠. 그렇죠. 고인물은 썩죠. 왜? 권력이 민주주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올라가죠. 근데 독재는 아니에요. 아부하고 충성하는데 파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독재를 해야 되니까. 독재를 해야 되니까. 충성심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할 때, 파벌을 없앴다기보다는 경쟁자들을 제거할 때 보시라이부터 시작해서 바로 부정부패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각된 사람들도 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진핑이 부정부패를 명분으로 시진핑판 범죄와의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필리핀, 라오스, 그 다음에 뭐 미얀마,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도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들의 상당수가 이전해 갔기 때문이에요.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이게 시진핑 인기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전쟁을 하면서 위도 치고 아래도 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독재는 더 강화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칠 때 이 부패라는 걸 중심으로 쳐버리니까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 독재는 더 강화됐잖아요. 그럼 내 발밑은 어떻게 돼요?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성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리고 자원은 뭐라든 게 로켓군이에요. 로켓군. 여기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리의 온상이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부품도 엉망이고, 심하게 말하면 로켓 연료통 들어보니까 연료가 아니라 물 들어있고,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목들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측근까지 다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칠 때 부정부패로 쳤는데, мя오나 리상푸나 허웨이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부정부패 비리에 걸려들면 얘들만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못 봐주죠. 시진핑이 그럼 밑에 수족들 같은 사람을 직접 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읍참마속인 거죠.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고구마 줄기 엮듯이 나오니까. 지금도 계속 숙청해요, 지금. 여기저기. 왜냐? 독재는 필연적으로 썩으니까 시진핑 독재 체제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투쟁으로 시진핑 기반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시진핑 독재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사회연임을 못한다면 이 구조적인 난맥상 때문에 못하는 거지 누가 치고 올라와서 시진핑을 자르는 건 아니다. 시진핑 3년 이후 강화된 1인 우위 체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내 밑에 수족들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의 개혁개방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이 모택동은 마오쩌둥은 스탈린주의자예요. 급격한 공업화를 하려고 했던 게 급격한 사회주의와 급격한 공업화를 하려고 했던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58년에서 62년까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농민들 땅을 집단화 인민공사체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철강 생산에 주력을 해요. 근데 이게 대실패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는 없지만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은 걸로 기록이 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등소평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오쩌둥이 또 보통 인물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문화혁명을 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뭐냐? 내가 실패한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바로 부르주아 사상, 봉건주의 때문이야. 이걸로 피비린내라는 또 사상혁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적 대약진 운동을 정신세계에서 문화적 대약진 운동을 한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학살당한 사람이 100만 명으로 추산돼요. 등소평도 하방당해서 돼지우리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76년 죽잖아요. 마오쩌둥이.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컴백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밥 먹어야지. 그래서 유명한 흑묘 백묘론. 묘가 고양이 묘자예요. 이게 K도만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아무 상관없다.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덩샤평의 실용주의예요. 그러면서 1978년 드디어 개혁개방을 시작합니다. 79년 미국과 수교를 해요. 중국은 소련과 왼수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간질한 거죠. 너 일로 와.
그러면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요. 사실은 오늘날의 중국이라는 위협을 만든 건 미국이에요.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오늘날 중국이라는 깃털을 만들고 이제 와서 이제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중국은 두 자릿수 때 이제 기적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중국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 개혁 개방을 중국 인민들이 시작했어요? 공산당이 했어요? 공산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이 개혁 개방해서 밥은 먹여주네? 중화민족주의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돌을 던질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G2가 됐잖아요. 근데 차이나 피크. 이제 한계가 왔잖아요. 첨단 기술은 미국이 때려. 그 다음에 저임 노동력은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피크 성장률이 어떻게 해요? 네. 점점 떨어져요. 저성장으로. 거기다가 시진핑 독재 체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출 경제 한계, 일본처럼 버블, 물건 팔면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일보다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같은데. 그게 일본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이제 홍대사 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 피크,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 시기가 끝났어요. 그럼 그건 필연이에요. 늦게 온 것 뿐이에요. 14억 인구가 고도 성장을 어떻게 해요? 근데 중국은 불균형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농민공 문제, 이 취약한, 이 복지의 취약 사각지대의 저임 노동력들이 이 중국 경쟁력을 해결해 왔는데,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공들은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면 길거리 내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청년 실업률이 15%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부정부패가 여기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이 밥을 먹여줬었는데 지금 어떻게 말해요? 공산당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이제 서민들의, 일반 중국 인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저항이 현지화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10,000불 정도, 이제 그 시기마다 달라요. GDP가 $10,000, $10,000불 정도 되면 독재를 못 견뎌야 합니다. $10,000불, 지금 해외여행 다 다녀왔는데, 지금 뭐 인터넷을 통제? 이상하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가서, 미국 가서, 유럽 가서 놀다 왔는데, 방간전법?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테난먼, 80년대 후반에 테난먼이 왜 실패했느냐. 그때는 중국의 전반적인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거죠. 그냥 독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4.19, 60년, 5.17, 5.18, 80년, 87년 시민혁명. 계속 오잖아요, 지금. 87년까지만 해도 노태우가 됩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독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그 다음에서야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도 이 군부 독재를 했던 3당 합당을 통해서 문명 정부가 탄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시민의식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 안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군사 쿠데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죠. 민도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렇죠. 옛날 과거의 추억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진화 안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머리는 그 과거의 군부 독재 머리에 굳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모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난먼 사태가 아니죠, 이제. 중국 국민들은 이제 중국의 대한민국 중산층 정도 수준이 한 1억 명 된대요. 우리 중산층 수준이. 그럼 그 중산층을 뭐로 하겠어요? 좀 더 많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우리는 왜 투표 안 하지? 투표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검열을 받지? 이거 이해하겠냐고요. 마인이 한마디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사라졌다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체제잖아요. 외국 기업들도 간접법에 걸리면 그냥 문 닫잖아요. 나가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시진핑 독재의 한계, 차이나 피크의 한계, 그 다음에 중국 인민들의 시민의식. 이건 거대한 위협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권력투쟁이다? 이게 아니에요. 중국에 숨겨졌던 구조적인 위기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 혐오증 많잖아요, 여기서. 중국 무너져라, 뭐 56국대라 그러거든요. 그건 단순한 생각이에요. 중국의 패권도 무섭지만 중국이 쪼개지기 시작하면 아직도 중국 우리 최고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 공급망이거든요. 그럼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이 쪼개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다른 나라가 평화롭냐? 평화롭겠습니까? 평화롭지 않죠. 특히 한국도. 그걸 황화론이라고 그래요. 황화. 그러니까 중국에 불이 나면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 안전해요? 그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런 거고 중요한 건 중국의 구조적 위기가 이제 현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뭐 군사 쿠데타 뭐 이게 아니고 더 심각한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시진핑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말해요. 시진핑은 버틸 거다. 문제는 시진핑 다음이다. 왜? 강력한 그립을 쥐고 있던 시진핑이 지금 후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후계를 만들고 그 사람한테 권력을 형성할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시진핑이 장기 독재로 가버렸으니
죽기 전에 놓겠어요? 마오쩌둥이 그러고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그러면 2029년 개혁 완성 목표 제시가 시진핑의 사연임을 위한 포석일까요? 현재까지는 사연임 의도는 확실해요. 그리고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자기만이 차이니스 드림, 중국몽을 완성할 수 있고 자기만이 하나의 중국, 대만까지 영향권에 넣는 그게 무력 침공일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만에 친중할지 그건 모르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대만 침공 직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호랑이 등에 탄 거죠. 2년임에서 끝나고 넘겨줬으면 괜찮은데 순조로운데 자기가 지금 3번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겨주면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정상적인 후계를 만들기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떠오르는 인물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갑자기 시진핑 건강 이상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는 김정은도 그렇지만 항상 이상설이 나와요. 그 이상설이 나오지만 만일에 그게 현재화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감당하기 어렵죠. 중국으로서. 근데 체제에 대한 대중들이 이제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한 반대나 견제 세력은 실제로 기사가 될 정도로 존재하나요? 없죠.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뭐 후진타오 뭐 끌려나가고 뭐 공청단 샹하이방이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설이지 전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뭐냐면 기득권은 안 건드리는 거죠. 기득권의 전체적인 파이는 안 건드리는 거죠. 다만 그 중에 이제 부정부패나 드러난 것들이 일부는 속아내지만 전체적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중국 공산당 가입 인원이 1억 명이 넘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젊은이들이 가입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왜? 젊은이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이득이 된다. 그렇죠. 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공산당에 들어가면 모든 네트워킹, 연줄, 특권, 특혜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공산당이 이합 집산하고 취약해지고 약해지면 그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 중국 중국 젊은이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려고 열풍을 불겠어요? 들어가면 좋으니까. 들어가면 이게 꿀단지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기득권 세력화했다. 근데 그 안에 지들이 왜 싸워요? 시진핑이 막 그 기득권층들의 이익을 다 뺏어가면 기득권층이 반발 안 하겠어요? 시진핑이 그렇게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도전이 될 만한 요인들은 부정부패로 초기에 이제 속아냈지만 큰 파이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시진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권력은 1인 독재지만 이해관계는 집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시진핑의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 경제가 내부 위기가 있는데 그 탈출을 위해서 대만 침공 같은 외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 합니까? 아니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무력으로 침공하려면 대만 해협의 평균 거리가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이에요. 히틀러가 도보해협 32km를 못 건넜어요. 그 막강한 히틀러가. 그래서 41년 바르바로스 작전 소련으로 가면서 망했거든요.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도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일본을 점령을 못했어요.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만의 레이더는 180km 다 보고 안쪽도 다 봐요. 함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럼 대만이 넘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스스로도 중국의 팔다리 하나는 자를 거예요. 지금 중국의 전체 함정 척수가 370척 플러스 알파로 미국 295척보다 더 많아요. 그래도 일개 사단도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돼요. 그걸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몬도는 달라요. 중국 코앞에 붙어 있거든요. 진몬 고량주라고 아세요? 진몬도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교류도 심해요. 이런 데를 기습 점령하거나 또 진몬도 같은 데는 또 중국이랑 교류가 많기 때문에 친중 인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대만 본토? 그 다음에 대만 본토는 상륙하기 제일 까다로워요. 동쪽은 절벽이고 산악이고 그 다음에 서쪽 중국 쪽을 바라보는 데는 갯벌인데 수심이 얕아요. 다 배들이 오면 자초합니다. 멀리서부터 걸으면 다 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TSMC가 있죠. 그 TSMC가 전쟁이 일어나면 마비될 텐데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거 아니에요. 삼성은 좋겠네. 근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공급망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TSMC 만들려면 또 삼성이나 TSMC도 다 그 SK랑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는 핏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전 세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해요? 상식적이라면 안 하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결과가 보여줘요, 지금. 네. 코피 터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 그거 자살행위거든요. 저 파병 안 되거든요. 저 어떻게든 끝날지 모르거든요.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저렇게 칼춤을 출 줄 예상을 했죠. 워낙 톡톡하니까.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왜 많이 틀리는지 아세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성적인 이제 그렇죠. 판단을 하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틀리는 아닐 거죠. 때가 틀리는 있죠.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그러면은 야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미친 사람은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이 지금 사실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행동을 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갑자기 뭐 이상한 그렇죠. 어떻게 알고?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랑 대화할 때는 김 작가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라는 근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제가 미쳤거나 김 작가님이 미쳤으면은 상대방 예측을 행동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예측한다는 건 이 점쟁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대만 내부를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혼란을 일으키거나 친중화시키거나 진문도 같은 데를 애매하게 네. 영향력을 두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건 군사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켓군 비리 아까 말씀하신 군부의 만연한 부패 등이 있는데 시진핑의 강국몽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요?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물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함정도 370척 플러스 알파, 더 미국은 295척. 이미 그래서 마스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이 통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항공모함 찍어내고. 그런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드러났지만 러시아 무기가 생각보다 형편없다. 미제 무기, 유럽제 무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 무기의 뿌리가 러시아제거든요.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니미츠급 10만 톤급 네. 항공모함이 11척. 니미츠는 곧 퇴役해요. 11척이 있거든요. 10만 톤급이. 그러면 이 평가판이라고 가판이 이렇게 평평해요. 네. 여기에 항공기가 있는데 이제 경사가판을 채용해서 착륙도 하고 이륙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30m 가판 길이가 되지만 실제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쓰는 공간은 한 150m, 200m도 안 돼요. 짧아요. 무기를 잔뜩 싣고 그 여객 이륙할 때 한 1, 2km 쭉 가다 뜨죠? 이렇게 못 뜨잖아요. 150m 가다 뜰 수 있겠어요? 못 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평가판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요 뒤에 갈고리를 걸어요. 이 뭐냐면 고무줄 세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비행기가 한 150m, 200m 이륙하면 바다에 떨어져요. 네. 양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캐터펄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밑에 다리를 걸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핑 쏴주는 거예요. 그게 캐터펄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자체 이륙하는 게 아니라 총알처럼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게 캐터펄트예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지금은 증기로 쓰거든요. 핵추진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압으로 이걸 쓰거든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공모함에 착륙을 하죠. 비행기 착륙하면은 여객기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죠. 몇 킬로 가잖아요. 근데 항공모함 이 착륙하는 데는 330m고 착륙하는 데는 1, 200m밖에 못 쓰거든요. 거기 쓸 수 있겠어요? 그럼 때리면 어레스팅 와이어라고 그래서 여기 갈고리가 있어서 3개가 있어요. 큰 강철줄이. 쾅!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추락하는 거예요. 쾅! 충돌하면 그 갈고리가 딱 걸어서 얘를 막아주게 돼 있어요. 이 두 방식이에요. 어레스팅 와이어, 캐터펄트 2개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있어야만 정규 항모 기능을 내요. 근데 이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강군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캐터펄트는 부피가 너무 커요. 뭘 끓이고 뭐 어쩌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전기로 하는 게 전자기식 캐터펄트라는 거거든요. 이거 전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최첨단이에요. 요걸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이라고 최첨단 항모에 전자기식 캐터펄트 장착했거든요. 근데 뭐든지 무기는 새로 개발하면 없던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드급이 한 4, 5년 걸렸어요. 핵추진인데. 근데 핵추진인데도 이 전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보조 발전기를 장착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말이 좀 복잡하죠. 이거 왜?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항공모함을 미국하고 싸우려면 찍어냈는데 처음엔 랴오닝이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쓰는 발야감이라는 80년대 건조된 걸 가져다가 6만 톤 급이에요. 이 평가판이 아니에요. 이 캐터펄트가 없으면 작은 배들은 어떻게 하냐. 스키 점프대라고 이렇게 가판이 경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각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만 이렇게 하면 뜰 거 아니에요. 이 경사가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대신 무장을 많이 못 실어요. 무거운 걸. 요걸 사다가 랴오닝이라고 취역을 시켜서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찍어냈어요. 산동함이라고. 그러더니 세 번째가 푸젠함이라고. 요건 지금 시운전 중이에요. 8만 톤급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힘든 캐터펄트를 장착했어요. 한 번도 안 사용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인지 아세요? 전기식이 아니에요. 전자기식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한 번도 캐터펄트를 사용 안 해본 중국이 네. 갑자기 전자기식을, 그것도 8만 톤급. 더 충격적인 건 제럴드 포드급은 핵추진이라고 그랬죠. 네.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겠죠. 네. 이건 재래식이에요. 그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작동하겠어요? 상식적으로요. 제가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비교가 안 되죠. 얼마 전에 이 푸젠함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서 함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륙하는 건 없고 비행기 떠가는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젠함은 재래식 동력으로는 핵추진도 그 전기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8만 톤급의 재래식 함으로가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으니까 함재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중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도 완전히 확보를 못했어요. 러시아가 기술을 안 주니까. 러시아가 갖다가 막 뜯어갖고 베꼈는데 이 엔진 추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재기 엔진 수명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엔진 추력도 현저하게 약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함재기를 운용을 못해요, 사실은. 자, 이 문제를 왜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직 기술 격차가 미국과는 현저하게, 그리고 양적으로는 앞서지만 네. 질적으로는 아직은 못 따라간다. 아직은 못 따라간다. 지금 중국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뭐 중국이 국방비를 뭐 여기저기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뭐 딴 데 예산에. 네네. 미국도 숨겨놨어요, 여기저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쇠락하고 중국이 올라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넘어가겠죠. 그러나 중국도 끝났다. 차이나 피크. 그리고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자, 함정 같은 경우는 만들면 처음에 배치1이라고 그래서 한 척을 먼저 만들어요. 함정은 건축하고 똑같아서 건물 지으면 하자고서가 많거든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제럴드 포드급처럼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걸 교정을 해서 두 번째 함을 만들고 세 번째 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 척 배치1, 배치2 이렇게 만들거든요. 중국은 아니에요. 동시에 만들어요. 여러 척을. 동시에. 그럼 무슨 문제? 문제가 생기면 다 있다는 얘기죠. 네. 다 있다는 얘기죠. 북한도 그렇게 해요. 동시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비효율성. 말씀드렸지만 로켓군 창설하고 현대하고 막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부품은 가짜고 네. 엔진에 들어있는 연료는 물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중국 군함에 타봤던 사람, 우리 해군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상선 규격이더래요. 군함은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네. 똑같은 배여도 군함의 가격이 서너 배 비싸요. 왜? 격실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한 방 맞았을 때 화재가 나면 방염, 방화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상선 규격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싸게 찍어내는 거죠. 대신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또 하나는 원래 옛날 소련제 네. 무기들 특징이 뭐냐면 생존성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들은 어떻게든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 4중의 생명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네. 공산주의권 무기들은 안 그래요. 그냥 양적인 측면만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작전에도 제약이 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항공모함이 양적으로는 따라가지만 미국은 1920년대 항공모함을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네. 100년이 넘어가요. 중국은 20년도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하락하고 중국 경제는 상승한다. 네. 그럼 패권이 바뀌겠죠. 그러나 중국도 한계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 또 하나는 실전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중월전쟁 79년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전의 경험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기를 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시험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웃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실전에 투입돼 봐야 되니까. 지금 지대공 미사일 시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표적기를 날려요. 저쪽에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걸 미사일 맞추거든요. 네. 근데 실전은 이렇지 않잖아요. 직접 전투기가 오고 적어도 그거도 올 거고 이때 실전 사용하는 거랑 이 시험 발사랑 하는 건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매일매일 사용한 무기들을 실전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의 해군의 주요 개념은 거함, 거포주의였어요. 왜냐? 전함이라고 1906년에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는 게 영국이 만들면서 이제 거함, 거포주의가 불을 뿜는데, 자, 배에 큰 포를 실으면 사거리가 길겠죠. 그럼 큰 포를 실으려면 배가 무거워지게 됐죠. 네. 그게 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전함이 5만 톤급 한 척이 있고 저기에 2만 톤급 10척이 있죠. 그럼 5만 톤급이 이겨요. 왜? 얘가 사거리가 긴 데서 멀리 쏘니까 2만 톤급은 여기 떨어지잖아요. 5만 톤급은 멀찍이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전함을 확보하려고 주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전함이 비싸니 골박이니까
야, 그러지 말자. 그래서 워싱턴 군축 조약이라고 그래서 전함 안 만드는 조약까지 만들 정도로 자, 전함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함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함이 중요했어요. 네. 애지중지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세계 최대 6만 톤급 야마토, 무사시 그냥 항공기에 의해서 그냥 속절없이 그냥 포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침몰했어요. 이게 실전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전함은 의미가 없다 이제. 항공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공모함의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랑 실전이랑은 다르거든요.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뚜껑 열어보니까 드론이 그냥 배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드론이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쓰는지 확인됐잖아요. 네. 이전까지 몰랐다고요. 네. 이게 실전이거든요. 그러면 실전 안 해본 중국과 네. 에브리데이 전쟁한 미국과 이 게임 되겠습니까? 단순히 말씀드려서 안 되죠. 저 만약에 중국 경제 그러면 전반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보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연쇄 부실이 중국 경제 전반에 지금 어떤 좀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중국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지만 네.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내 집 한 채 있으면 뭐 그 재산이죠. 근데 그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왜냐, 그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그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정권 때 경기가 나쁘면 건축붐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인프라 사업 같은 예,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리 가게, 페인트 가게, 시멘트 가게, 철근 가게, 노동력. 그 다음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네. 한밭집이라고 그래서 그 네. 노동자들 식당도 있고, 식당도 생겨서. 있고, 그러면 또 옆집에 술집, 막걸리집 생기고, 네. 이게 건축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도상기 때는 경기가 나쁘면 항상 건축 경기 살렸어요. 그럼 다 화랑되거든요. 우리 이사 한 번만 가도 포장 이사 센터도 돈 벌죠. 그다음에 부동산 돈 벌지, 입주 청소 돈 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깨져나가잖아요. 지금 뭐 거의 유령도시화된 게 지금 헝다 사태는 이제 시작인. 비구이안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의 경제에 직격탄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민들이 빚더미에 올랐어죠. 네. 우리도 부동산 투자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원래 이런 구조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자, 중국 수출 경제가 우리도 경험했어요. 일본도 경험했고, 버블 경제가 뭐냐면, 자, 기술력 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내에. 그럼 돈이 쌓이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고정 자산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은행 대출을 해주면,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오르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부채로 가는 거지, 이제. 이게.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필연이에요. 부동산 버블과 거품. 일본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금융사들이 도산해요. 부동산 업자가 도산하죠? 그럼 빚 못 갚잖아요. 그럼 금융이 부도가 나요. 그죠? 중국은 지방 정부들부터 시작해서 이 부동산 버블을 개인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중국 경제 환상을 심어놓은 거죠. 이제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40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미국 GDP의 70% 넘은 적도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지금 한 15%? 처절하게 지금 깨진 거예요. 처절하게 깨진 거예요. 그럼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중국 경제에 숨겨진 내관으로서 터질 수 있을까요? 이미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 문제를, 이 깔딱고개를 넘느냐 마느냐. 이건 예정된 거예요. 중국 같은 수출 경제 주도 국가에는, 수출 의존 국가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내수를 지금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꾸 줄여가요. 수출 의존도를. 그리고 중국은 특징이 인도나 중국은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기반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시진핑 정부가 사실 이런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시대해온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정부에게 우리도 그렇지만 충격을 준 게 코로나 사태죠. 이게 충격을 주니까. 그때 경제가 완전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너무 받으니까. 봉쇄 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양쪽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양쪽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인 거죠. 꼬인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죠. 이걸 만일에 내수전 경제로 소프트 랜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목줄을 죄는 상황, 더 나쁜 상황, 차이나 피크, 미국 목줄 죄는 상황, 시진핑 독재,
그다음에 중국의 시민의식 발달 이런 것들은 다 시진핑 정부에겐 부담이죠. 야,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이 박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니까 팍스 아메리카로 종언을 고했고 저물고 있다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국도 위기고 한다면 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냥 다 저무는 건가요? 한국이 올라가나요? 지금 우리는 코리아 피크 지난 지 오래죠.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그렇게 박지 않고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 시장도 지금 관세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가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새로운 경제 지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 따라 성장했죠. 그 다음에 미국에 기반을 둔 미국 표준의 경제 체제로 우리가 사실은 미국 질서에 편승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질서는 사실은 이제 각자 도생이 될 거다. 진영은 있지만 느슨하고 그렇다고 뭐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진영은 느슨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친북이냐 반북이냐 이거는 소합병적인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이제. 네. 이제는 필요한 합종 연행의 시대가 될 거다. 이제 합종 연행의 시대가 될 거다. 미국이 스스로 지배적인 헤게모니를 내려놨고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시장에서 비중은 점점 줄 거다. 그게 이제 현실이다.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올 거다. 새로운 세계가 올 거고 지금 중국이라는 저임 시장이 베트남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 인도로 가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대륙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여기는 지금 주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세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미국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헤게모니를 지금 스스로 내려놓는 일을 재촉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미국이 없는 세계에 적응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극화, 무극화, 불확실성의 세계 질서에 살아남는 전략을 대한민국이 찾아야 돼요. 전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촬영 시간이 이제 카메라 시간을 보다 보면 야, 이 이야기가 빨려 들어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욕 많이 굉장히 지루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한 1시간 반이 훌쩍 갔더라고요. 욕 많이 먹어요. 허풍쟁이라고. 그만 나오라고. 저 오늘 원래 질문지 준비한 것들이 많았는데 다음번에 뭐 러시아라든가 또 북한 뭐 격동위 당국의 생존에 대한 전략과 기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박사님 유튜브 채널도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대동강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체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봐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과는 또 다음번에 좋은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성님은 조한범 의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